자, 다음은 측량의 분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인데요. 이거는 측량의 구역의 넓이에 따른 분류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먼저 첫 번째 평면 측량인데, 음, 이 평면 측량 같은 경우는 측량 구역이 조금 좁고, 정확도로 봐도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둥근 곡면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거대한 교량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교량의 교각을 이렇게 세우고요. 교량 상판을 만들 텐데 상판이 이렇게 지구가 공률이 길면 큰 상판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지구의 곡률에 의해서 이 상판도 이렇게 휠 텐데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평면으로 볼 수 있느냐, 즉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범위를 결정하는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평면 측량 같은 경우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측량이고요. 일반적으로 거리 약 20km 미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측량 같은 경우는 평면 측량의 범위를 보고요. 이 이제 가로변 20, 세로변 20이니까 총 400km 제곱 정도 면적일 경우에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그 이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평면 측량 범위에서는 직선에 대한 거리도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 곡률을 고려하는 경우를 지구의 곡면상에서의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면의 거리를 이렇게 펼쳐보면 지구의 곡률은 이렇게 적도 쪽과 극쪽에 대한 곡률 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펼쳐보면 이렇게 구분선에 보입니다. 보통 이거를 우리가 측지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측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직지선의 경우에는 뭐 영어로는 지오데식 라인이라고도 좀 칭하는데 이 계산 방식이 되게 복잡해지고요. 지구의 공률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 솔루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 특히 무엇보다 이 평면 측량이냐 직지 측량에 대한 한계를 결정하게 되는 범위들은 이 상대적인 오차라는 것으로서 정해지게 돼요. 상대적인 오차라는 건 지금 뭐 수식으로 보게 되는 거리분의 델타 L, L분의 델타 L로 표시가 되는데 어떠한 거리를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1km의 거리를 측정하자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오차가 얼마이냐 이거에 대한 비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오차가 내게 10의 6승분의 1 이하로만 들어와야 된다. 라는 상대적인 정확도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1km를 거리를 측정한다 치면 1km가 약 1000m죠. 1000m는 또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공이 5개가 붙을 거고요.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공이 6개가 붙죠. 즉 100만 밀리미터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10의 6승분의 1의 범위다. 그러면 10의 6승을 나누니까 1km를 측정을 할 때는 거리 측량의 오차가 1mm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대 오차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상대 오차 구하는 공식 상당히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별표 한 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어떤 거리 측정에 대한 거리값의 제곱을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 이제 좀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웬만하면은 암기하시죠.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 적도와 극적인 곡률에 대한 반경의 차이가 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건데 6,370km를 보통 기사와 관련된 자격증 문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2R제곱분의 L제곱으로 해서 상대분의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풀어보죠. 음. 허용 오차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대 평면 측량의 한계는 얼마나 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거리분의 거리 오차의 비율이 12R제곱분의 L제곱의 범위가 10의 6승분의 1이기 때문에 R제곱 아까 보다시피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
70km로 시작을 했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지 않으면 이 수치를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이 값을 넣었을 때 10의 6승분의 1. 네, 이 거리는 얼마 정도 범위가 이 정도의 상대적인 허용 오차가 주어졌을 때 그 거리 범위를 잡느냐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22km 정도가 나옵니다. 즉 10의 6승분의 1의 허용 정확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평면거리상으로 22km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은 평면 측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것을 정리한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예제 샘플의 10의 6승분의 1의 허용 정확도를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반경 11km. 헷갈리지 마세요. 반지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름이고요. 직경 22km, 약 380km 제곱의 면적 내 범위에서는 이 허용 정확도일 때는 그 안에서는 평면으로 본다. 평면 측량으로 본다라는 얘기고요. 10의 5승분의 1일 때는 좀 더 허용하는 정확도가 오차가 좀 낮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1km에 1mm 오차 정도 발생해야 되는 게 얘는 10배가 됐으니까요. 1km 오차 거리를 측량할 때 10cm 정도 허용 범위를 줄 수 있던 거는 직경 한 70km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평면으로 간주해야 된다. 즉 지구의 분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또 다른 말로 이제 지구의 공류를 고려해야 되는 측지 측량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이다 보니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서는 대지 측량, 큰 대자를 써서요. 대지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정밀도 10의 6승분의 1 정도의 경우일 때는 반경 11km를 오버하는 경우 또는 면적이 380 정도 이상인 경우 그때는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측량은 보통 국가에서 처리하게 되는 정밀 삼각 측량, 정밀 수준 측량, 즉 국가의 기준점, 즉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위치 기준이 되는 정밀 삼각점이나 정밀 수준점이나 그런 부분들 또는 긴 구간의 수로, 철도 이런 측량 부분에서는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려할 때는 아까 측량과 관련된 학문 분야 중에 지구의 형상, 모양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측지학 관련되어 있는 측지학과 측지 측량에 의한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는 경우에 면적을 좀 측정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평면 측량 범위 내에서는 삼각형의 면적에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알파, 베타, 감마인 경우에 이 세 각의 총합은 180도가 돼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구의 이 공률을 고려해야 되는 측지 측량의 범위에서는요. 이 세 각의 내각의 합, 이 합은 180도보다는 크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내각의 합의 총합이 있죠. 이 총합에서 180도를 빼준 크기를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냐? 지금 보신 것처럼 구가량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해마다 빠지도 않고요.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 3개를 칠해 놓읍시다. 정의를 보시면 구면삼각형과 평면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차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구가량을 구하는 공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가량 구하는 공식은 평면삼각형의 넓이, 즉 넓이를 F라고 할 때요. F를 지구의 평균 공률 반경,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그쵸. 6,370km의 제곱에 자, 면적입니다. 면적의 단위니까 뭐 킬로미터를 예를 들면 킬로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곡률 반경은 킬로미터 쓰니까요. 킬로미터 제곱이가 또 킬로미터의 제곱이 되죠. 서로 단위가 상쇄돼서 무차원이 되는 겁니다. 무차원 값은 구가량에서 인정하는 이 각의 오차 범위인 각도의 단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무차의 번의 범위들을 환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호도법에 의해서
로초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호도법에 대한 내용은 다시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제 측량을 배우니까요. 이 호도법 로라고 부릅니다. 로. 로의 값은 5분의 180도를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초로 환산하면 206, 265초가 됩니다. 이걸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다음은 측량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땅의 면적이나 어떤 땅의 토지에 대한 경계들을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 측량이 될 거고요. 높이, 표고나 표고, 우리가 보통 해발고도 얘기하는데요. 어, 건설 쪽에서 부르는 높이 값은 표고나 또는 땅의 지반의 높이다 그래서 지반고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하는 측량, 수준 측량,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실습과 많은 문제풀이가 있을 챕터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대상 지점에 대한 평면 위치와 표고를 측정해서 지형도. 지형도란 말은 지도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지도가 지형도, 지형의 생김새와 높이와 기복과 어떤 지물의 위치들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의 형태에 맞춰서 축소해 놓은 것을 지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식 명칭을 지형도라고 합니다. 이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한 측량을 지형 측량이라고 하고요. 또 철도, 도로 또는 수로 같이 어떠한 이렇게 좁고 구역은 좁고 긴 선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걸쳐서 하는 측량들을 노선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또 바다의 뱃길 있죠? 항해를 위한 뱃길과 해양 개발을 위해서 바다의 해저 지형과 지질 등을 관측하는 측량을 수로 측량이라고도 부르고요. 터널에 관련된 부분은 터널 측량, 건축물은 건축 측량, 도시 계획을 잡거나 구획을 정리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은 시가지 측량, 천체를 관측하거나 그 점의 천문 위도 또는 천문 경도, 천문 방위각을 정할 때는 천문 측량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측지학에 대한 범위는 크게 기하학적인 형태와 물리적인 범위인 중력을 관측하는 지구의 중력 관측하기 위한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측량을 중력 측량이라고 하고요. 또 지자기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자체가 대전된 대전체죠. 그죠? 그래서 지구의 북극과 남극으로부터 움직이고 있는 지자기의 방향에 따라서 그 크기가 어, 지구의 극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극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자기의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그거를 장기간 관측할 수 있는 측량 방법이 지자기 측량. 그다음에 항만, 뭐 항구나 구두시설 이런 것들 만들 때 쓰는 측량, 항만 측량. 또 땅의 토지 소유자들의 지적적 땅의 경계, 그다음에 지적 공부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측량,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요. 하천 측량, 농지, 산림 측량 따라서 이 대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긴 해요. 그래서 먼저 거리 측량,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쓸 때 쓰는 측량을 거리 측량이라고 하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측쇠, 영어로는 체인이라고 해요. 우리 자전거 체인처럼 똑같은 스펠링이고, 어, 거리를 측정을 할 때 먼 거리를 측정하려고 줄자를 쓰면은 내가 이 지점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까지 거리를 측정한다고 이제 줄자를 쓰면 이렇게 줄자가 처지게 되겠죠. 중간 부분이 줄자의 자중에 의해 처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연결점들을 체인 형태로 연결시켜 갖고 이 처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과거에 거리를 측정할 때 쓰던 장치가 이 측쇠입니다. 이런 거리를 잴 때 쓰는 장치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거리 측량, 다음에 평판 측량, 이렇게 평평한 판때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지라고 해요. 도지를 올려놓고 이 엘리데이드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작은 바늘구멍으로 작은 실의 눈금을 교차시켜서 그려가지고 지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간략한 측량이 평판 측량입니다. 뭐 지금은 쓰진 않지만요. 옛날 측정 장비이고요. 각질 때 쓰는 항행이나 이런 거 쓸 때 쓰는 컴퍼스라는 장치를 이용한 컴퍼스 측량. 또 지금도 오래돼 보이죠, 장치가. 예.
트랜시 측량. 그다음에 높이 잴 때 쓰는 여러분들 1학기 때 실습 많이 하실 레벨 측량 또는 수준 측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디아 란 장치를 이용한 스타디아 측량, 항행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6분이라고 불리는 섹스턴트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6분위 측량. 그다음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측정하게 되는 기압배를 이용한 기압 측량 있겠어요. 그러면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표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가서 기압이 세지나요, 약해지나요? 그렇죠. 기압이 약해지죠. 뭐 간단하게 풍선을 이래갖고 띄워보면 풍선이 올라가서 뻥 터질까요? 아니면은 계속 쪼그라들까요? 그렇죠. 올라가면 풍선이 점점점 풍선 안에 있는 내기부의 기압보다 외기의 기압이 더 약해져서 풍선이 점점점 부풀어져서 터지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음, 뭐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음, 그 항공사진 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량하게 되는 사진 측량도 있고요. 또 이 거리를 전자파 거리,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 같은 전자파가 나가서 어떤 반사되는 물체를 막고 되돌아와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각을 측정할 때 쓰는 EDM, 일렉트로닉 디스턴스 메저먼트의 전자파 거리 측정기라고 부르는 장치를 이용할 때는 EDM 측량. 또 지금 뭐 최신식 기술이죠. 우주 공간 이제 지표로부터 지구 공간으로부터 6개의 궤도면을 둘러싸고 한 궤도면에 위성을 4개씩 배치해서 지구 전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3차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X와 Y와 Z를 결정할 수 있는 측량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고 공간정보망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PS 측량입니다. 그다음에 GPR 측량, 여러분들 뭐 싱크홀 들어봤죠? 땅이 푹 꺼지는 현상들, 뭐 노후화된 하수관이나 상수관으로부터 흘러내렸던 물 같은 것들이 집안 연약하게 집안이 푹 꺼지게 되는 이런 싱크홀들이나 또는 지하에 여러 관로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에 맺혀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다는 지하 시설물이라고 해요. 지하시설물들은 보통 뭐 가스관도 있고 통신선로도 있고 하수, 상수관들도 있고 기타 등등 도시가스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관에 대한 크기가 얼마고 지표로부터 얼마만큼 밑에 묻혀 있는 거고 그 위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이 저희 초음파 같은 것들을 지표로 들어 발사를 시켜갖고 그 심도를 찾고 관의 크기를 찾을 수 있을 때 쓰는 GPR 측량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GPR 하고요. 요즘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요. 바닷속의 지형이나 뭐 또 육상부에 대한 지형들을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저, 펄스파를 이용해서 측량하게 되는 라이다 측량도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아주 먼 회사라고 하는 준성 위성에 동일한 이제 VLBI 안테나를 해서 전자파를 쏴가지고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 차이에 의해서 삼변법에 의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정밀하게 관측함으로써 한 대륙과 한 대륙 간이 어떻게 붙는지,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지각의 움직임을 관측하거나 한 국가의 정밀한 위치의 기준을 잡고자 할 때 사용하는 VLBI 증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분류인데요. 법에 의한 분류는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정보공학과 연관되어 있는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 기본 측량입니다. 이거 기본 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를 제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장관이 실시하진 않겠죠. 장관의 명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지리정보원, 이 정보원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측량 업무는 천문 측량, 중력, 지자기, 그다음에 삼각점, 우표 관련된 수준점, 또 검조위는 지금 뭐 기본 측량 범위이긴 한데 지적과 수로 요 파트 검조와 이 수로와 지적은 특히
특히 검조수로는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되어 있고요. 지적 측량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긴 합니다만 부서를 또 이전해서 어, 국영 공기업 있죠.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측량인데요.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측량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 측량을 기초로 해서, 즉 기본 측량에서 이루어져 있는 국가의 다양한 절대 기준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공공측량이라고 합니다. 뭐 공공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뭐 KTX를 논다,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이럴 때 쓰이는 측량들을 공공측량이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7가지 정도 기술해 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지적 측량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토지 있죠. 토지를 어떠한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대장이죠. 시청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내 땅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경계를 갖고 있는지, 면적은 무엇인지, 그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력이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걸 지적 공부라고 하고요. 이런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토지의 경계점을 실제 땅 위에다가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량들, 또 면적을 정하거나 또는 지적을 대한 경계들을 확정을 하거나 또는 분할하거나 이런 등등의 측량들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요. 또 일제시대 때 조사해서 만들어놨던 측량 기준점의 성과가 지금 그 당시에 사용하던 기술이나 또는 장비 자체, 또 그동안 만들어놨던 그 종이 형태의 그 지적 도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수분, 이제 습기 등을 머금고 다시 마르고 이러면서 어떤 변형들을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면적과 지금 내가 보유한 실면적과 도면상의 면적이 부일치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들을 다시 전면 디지털화해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측량에 대한 사업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로 측량인데요. 바다의 깊이, 또 지구의 자기, 중력, 지형, 또 해저의 지질 등과 해안선, 또 해안선에 딸려있는 부속 토지의 측량, 뭐 보통 섬이겠죠. 섬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 측량하고자 하는 걸 수로 측량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에 직접 하는 거 아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입원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이 하는 것처럼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곳에서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요. 법률에 의한, 법에 의한 분류 중에 마지막으로 일반 측량도 법에 의한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 및 수로 측량 외의 모든 측량도 법에 의한 분류에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 9페이지에 1.7절의 측량의 중요성과 토목공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한 번씩 또 좀 읽어보세요. 뭐 측량에 대한 범위가 지금 과거에 일반적으로 땅에만 국한되어 있던 범위를 벗어나서 우주나 바다, 바닷속까지도 퍼져나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측량에서 결과물로 얻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이, 성과물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기존에는 도로나 철도, 터널, 댐 이런 것들을 짓기만 위한 기술로서만 사용되던 부분들이요. 이제 항상 이제 만들어놨던 그 사회 기반 시설물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형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 관측하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또 다른 영역,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 건설이나 토목 분야 쪽에서 사용하던 이 공간정보공학에 관련된 측량 기술들이 이 농경학, 보고학, 천문학, 지질, 환경, 해양공학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위치 기반 서비스 또는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ITS 이런 서비스들,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 스마트 도로 지도 제작 같은 기술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필수적이고 신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을 들어와서 지금 이제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여러 전공 분야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접목을 하고 배우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공학과를 들어왔고, 공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학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즉, 영어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가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데요. 엔지니어들로서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 게 전 세계 엔지니어들끼리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단위의 통일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통일된 단위들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보통 SI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위에 대한 기원과 이제 단위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은 가장 길이의 단위로서 많이 쓰는 게 1m라는 단위를 쓰죠. 1m라는 거는 정의가 내려진 게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1960년 10월 14일 이제 국제 이 도량에 대한 기준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도량형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티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는데 동위 원소 중에서 크리톤 86 원자의 준위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해서 파장 얼마에 상당하는 길이를 1m로 하자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러고 있다가 83년도에 다시 제17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92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길이를 1m로 하자라고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즉 이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냐면요. 총 7가지가 있죠. 길이와 관련된 단위, 길이는 우리 미터로 쓰자. 질량과 관련된 거는 킬로그램, 시간과 관련된 거는 초, 전류와 관련된 건 암페어. 또 우리는 셀시우스라고 해서 섭씨 온도라는 걸 쓰죠. 또 미국은 다른 온도를 쓰고 있고요. 어, 우리 이제 보통 통일된 단위에 사용될 때는요,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라는 걸 쓰죠. 절대 온도는 우리가 셀시우스 온도, 우리 몇 도 이렇게 더하면은 그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273.15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몇 켈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질의 양과 관련된 몰, 그 다음 빛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몇 와트짜리의 전구야, 몇 룩스짜리야,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칸델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두 번째 단위는요, 보충 단위라고 해서요, 이 기본 단위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 단위들을 두 가지를 더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면각을 나타낼 때 쓰는 라디안이라는 개념이죠. 라디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원주상에서 원주가 있죠. 원의 둘레 원주선에서 그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은 길이의 호가 잘라내서 만들어지는 두 반지름 사이에 포함되는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입체적인 형태들도 고민해야 되니까요. 입체적으로 쓰이는 각을 입체각, 스테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다음은 기본 단위, 앞서 봤던 기본 단위와 보충 단위를 서로 조합을 해서 다른 걸로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단위를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면적을 나타낼 때는 기본 단위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와 미터의 곱으로서 표현되는 면적을 나타내고요. 부피는 그 길이가 3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속도라는 건 길이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의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속도가 계산이 되고, 속도의 단위를 표현하고요. 가속도, 또 밀도 등의 형태들로 표현하는 방식들을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보조 단위인데요. 보조 단위는 기본, 앞서 봤던 기본이나 보충이나 유도 단위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위한 단위이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10의 3승, 그래서 킬로라는 말을 쓰죠. 킬로. 그다음에 10의 2승, 헥토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10의 18승은 뭘까요? 라지 2를 쓰고요. 엑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에,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면은 10에 21승이 있죠. 21승. 아주 Z를 쓰고요. 제타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10에 24승까지 프린트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에 24승. 이건 뭐라 부를까요? Y라 되어 있고, 요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에 15승은 페타라고 했습니다. 페타. 10에 12승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렇죠. 테라. 10의 9승 기가. 10의 6승 메가 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 헥토. 자, 10의 마이너스 2승 많이 하시죠? 센티미터 할 때 센티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승 프린트물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승은 대시라는 말을 씁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여러분 잘 아시는 밀리가 되겠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죠. 10의 마이너스 9승 얼마 전까지 유명했던 이런 과학이 있었죠. 나노과학.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서 더 소형화된 크기인 피코 과학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 페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8승 아토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 단위기에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특수 단위입니다. 특수 단위. 특수한 계량이나 측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위이고요. 어, 광학 단위에서 옹스트롬.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미경 같은 배율 정할 때 음, 현미경 같은 배율 같은 거 광학을 정할 때 옹스트롬이라는 단위 쓰고요. 또 바다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1헬이라는 말을 쓰죠. 바다 거리.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1헬이는 1.852km 정도 되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보석을 측정하는 단위 캐럿 등에서 총 19개가 특수 단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잠깐 먼저 볼게요. 다음에 SI 기본 단위에서 길이와 면적, 부피의 단위를 나타낼 때, 이제 1km, 우리가 보통 1km를 단위 환산할 때 미터로 환산하면은 1000m가 되는데요. 이 미터 앞에다가 앞서 붙인 것처럼, 우리가 헥토나 또는 데카, 데가나 뭐 이런 말을 좀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런 단위로 다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승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터에다가 100 데카미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10 헥토미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1m를 우리가 이제 100cm, 또 1000mm 이런 말 쓰지만 좀 더 내려가면 10의 마이너스 1승을 써서 10 데시미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킬로미터의 제곱 면적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이제 자기들만의 고유한 단위 체계를 쓰고 있죠. 길이를 쓸 때도 우리 센티미터나 미터 단위를 안 쓰고 피트나 인치라는 단위를 쓰고요. 면적을 쓸 때도 킬로미터 제곱이나 미터의 제곱을 사용하지 않고 아르라는 말을 쓰죠. 또는 헥토아르, 헥타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1아르라고 하는 거는 뭐 줄여서 1A라고도 표현하고요. 10m 바이 10m의 면적, 정방형의 면적이며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정방형 형태의 토지 면적을 의미하고자 할 때는 100제곱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1 스퀘어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 1km의 제곱을 얘기하고요. 1km는 보통 10의 3승이 1km니까 10의 3승 미터가 1km가 되니까요.
10의 3승메타와 10의 3승메타 곱해진 면적으로서 계산하니까 10의 6승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부르면 우리가 1메가미터의 제곱이라고 또 칭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고요. 호도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어, 평면각 또는 입체각을 나타내고자 할 때 특히 평면각에 사용하는 단위를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해서 어떤 각의 크기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지름과 같은 원주의 길이가 끼고 있는 각의 크기들을 1라디안이라고 칭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디안은 호도법이라는 법에서 각도 단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요. 두 길이의 비율로서 정의하기 때문에 무차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각은요. 특히 나중에 설명드리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을 재는 단위와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각을 재는 단위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의 각을 측정하는 범위의 단위 값은 60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진법. 즉 우리는 1도를 의미하고 뭐 각을 나타낼 때 또는 1분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또는 더 조그만 각을 얘기할 때 1초라고 단위를 사용하는 67법의 각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각은 67법을 사용하는데 비해서 이 길이로의 비율로서 정해지는 것은 10진법, 길이 자체가 10진법이죠.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를 길이의 차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호도법이라고 해요. 60진법에 사용하는 각에서 1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의 둘레를요 중심각으로부터 등분해서 총 360개로 등분했을 때 이 하나가 끼고 있는 이 각을 1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1도의 각을 또 등분해서 60그릇 쪼개서 그 하나가 끼고 있는 이 각을요. 우리가 보통 1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이의 각을 또 수없이 60개로 또 쪼개서 등분으로 나눠서 그 하나 끼고 있는 이 각을 1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도 각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18 곱하기 60을 해주면 되죠. 그죠? 몇 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뭐 3도는 몇 초예요? 하고 얘기해 보면 3도에다가 60도로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해주고요. 또 초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해주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몇 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육식지법에 사용하는 각을 측정하는 단위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을 가지고 있는 원의 O에서 어떠한 길이가 r인 후 이렇게 반지름 길이와 똑같은 원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중심과의 크기를 육신부법으로 쓸 때는 이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중심각의 360도분의 이 세타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전체 원의 지름이 뭐예요? 그렇죠. 2파이 r이죠. 반지름 r이 주어졌을 때 2파이 r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즉 비례식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저기 누구예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호의 길이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비례 방법이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같은 반지름의 크기와 원주의 그 r이 같은 각의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 대 중심각 360도는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세타가 끼고 있는 원주의 길이, 원의 길이인 r 대 중심각이 360도일 때는 이 전체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 2파이 r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비례식 풀어서 정리를 하면 세타는 뭐가 나와요? 2파이분의 360도가 되죠. 그죠? 음.
자, 이거를 해서 따라서 이 중심각 크기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1호도 또는 1라디안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라디안 또는 1라드라는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구가량 지구의 공률을 고려했을 때 지구의 이제 공률이 고려되어 있는 평면 측량 공률을 고려하지 않는 평면 측량이 아니라 측지 측량 범위에서 지구의 둘레를 가지고 어떤 삼각형의 면적을 측정하게 되면 그 면적의 내각의 합이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그죠? 180도보다 크게 나온다고 그랬죠? 가의 크기가. 따라서 거기에서 180도를 빼면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9에서 오버되는 우리가 오버됐다 그러면 과 이런 말 쓰죠. 구가량이라고 얘기하는 입실론이 됩니다. 이 입실론을 계산할 때가 공식이 뭐였어요?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봅시다. 프린트물 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페이지의 제일 아래쪽 보면 별표 3개 하라고 그랬죠? 어떤 이 평면삼각형의 면적의 범위들을요, 뭘로 나눠준다? 지구의 평균 공률 반경의 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런데 면적 단위, 이 반지름에 대한 제곱 단위 되니까 서로 길이의 단위의 제곱들이 되네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져서 무차원이 되죠. 이 무차원이 되면은 이 구가량의 크기들은 육식지법에서 필요한 각의 값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호도법에 사용한 라디안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서요? 로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쵸? 음.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도라고 얘기한다는 건 1도로 얘기한다는 건 파이분의 180도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죠? 음. 그러면 1라디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다시 바꾸면 1라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80도를 파이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아까 보여준 것처럼 도를 분으로, 도를 도분초로, 분초로 바꿔줘야 되겠다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180도를 다시 분으로 바꾸려면요.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음, 파이를 나눠주고요. 이해됐나요? 이거를 다시 초로 바꾼다 그러면 다시 60을 고쳐주면 되겠죠. 60을 곱해주고 음, 초로 환산이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겠느냐? 다시 이거를 쭉 해서 내리면은 180 곱하기 3600이 되죠? 100을 파이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값을 공학용 계산기를 다 구입을 했나요? 그 계산기에 넣어서 입력을 해서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6, 265, 뭐 4.99몇몇 나오는데요. 반올림해서 그 이상의 이하의 값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반올림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6, 265초 이제 배워서 외워야 됩니다. 206, 265초라고. 기억이 안 나면 뭐 외웠는데 까먹게 되면은 요 관계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값을 우리가 포도법에 사용할 수 있는 라디안 환상계수인 로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나중에 각을 측정하는 이제 뭐
1학기 한 중후반쯤에 이제 배우기 시작할 텐데 미리 좀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 우리가 이제 아까 60지법의 각을 측정하는데요. 그 각을 나눌 때 우리가 도, 분, 초 단위로 서 표현을 하는 거를 도 단위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어떠한 특정한 각이 있을 때 우리는 60지법을 쓰니까 뭐 예를 들어 12도, 45분, 30초의 각이 측정한 게 있다고 칩시다. 한 지점과 한 지점에 이 사이격을 관측했는데 이 각이 12도, 45도, 30초다. 이거를 도 단위로 표시해라. 즉, 도 분초는 그 도를 디그리라고 그러거든요. 디그리. 도를 이 그다음에 분은 뭐라고 그래요? 미닛이라고 부르고요. 초는 그렇죠. 시간을 의미하는 초하고 똑같죠. 세컨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DMS 따서 DMS 단위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도 단위로 환산하라. 즉, 이 결과 12도, 45, 30초를 몇 도인가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즉, D로 표현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2도는 그대로 있겠죠. 12도에 뭐가 더해져요? 45분을 도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누기 60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0초는 분으로 환산하려면, 도로 환산하려면, 분으로 환산하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도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3,600으로 나눠줘야 도로 환산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잠깐만요. 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음, 12.758333 나와요. 3도가 됩니다. 그렇죠? 도 분초를 도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요. 음, 도 단위를 도 분초로 환산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45점 4, 9, 8, 7, 4 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값을 도분초 단위 몇 도, 몇 분, 몇 초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소수점 이하는 생략을 하고요. 위에 있는 정수값만 다 도로 환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0.49874만 남죠. 이게 분으로 환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죠. 60을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29.9244
분이 됩니다. 자, 아직 소수점 단위가 남았죠? 그리고 또 정수값인 29만 분으로 떼고요. 나머지 소수점 값인 0.9244를 초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60을 환산해주면 이 값이 초 단위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직접. 464가 나옵니다. 즉, 이 45.49874도라는 값을 도분초로 환산하게 되면요. 55.464초가 된다. 45도 29분 55.464초로 환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도단위와 도분초, 도분초를 도단위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각을 측정하는 육식진법의 내용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각이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도 하는데요. 우리가 육식진법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평면각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의 이 원리에 의해서 평면각을 계산을 할 때 어떤 무차원적인 단위들을 다시 육신법에 의한 도분초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호도법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1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